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학 소방방재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풍력발전기 요즘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어떻게 보면 뭐 무결점, 무오류, 뭐 무공해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부러지기도 하고 불도 나고 참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준비된 뉴스부터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작동이 멈춘 풍력 발전기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경남 양산의 높이 70m 풍력 발전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20일 넘게 이어진 건조한 날씨 탓에 작은 불똥이라도 튄다면 큰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주변 임야까지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출동한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곧바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임야로 번진 불을 급히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7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했지만 불길을 잡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발전기가 고지대 야산에 있고 바람까지 강해 완전히 불을 끄는 데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구조물이 떨어질까 봐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고 호수를 이용하여서 번지는 불띠를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발전소 직원과 주변 사찰 관계자 등 6명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발전기는 경남에서 처음 조성된 상업용 풍력 발전단지에서 15년째 가동 중이었습니다. 원인은 저희도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상은 없었고요. 발전소 측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부품을 분리해 작동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보신 뉴스는 열흘도 채 안 됐어요. 네, 최근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일어난 화재인데 일단 화재 경위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앞에 보도에서 알려주신 것과 지난 2월 10일이었는데요. 오전 한 8시 30분경에 양산시 어곡동의 한 리조트 인근 야산에 있던 이 풍력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풍력 발전기는요, 높이는 한 70m 높이 정도가 되고요. 날개 길이는 약 37.5m 정도 되는데요. 발전기가 있는 이 너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날개가 붙어 있는 한마디로 이 전체 풍력 발전기 이렇게 망치 모양으로 생겼다면 그 상단 부분에 이제 이 발전기가 들어 있는 부분을 이제 너셀이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기 네, 부분을 맞습니다. 너셀이라고 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사실 가뜩이나 산불로 예민한 시기였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놀라시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화재 규모가 상당히 크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높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소방대원이나 산불 진화대 약 한 80여 명이 긴급하게 투입이 됐고요. 장비도 23대 정도가 또 동원이 됐습니다. 또 소방 헬기도 7대 정도 투입이 됐는데요. 인근에 계셨던 주민분들이나 또 이제 이 풍력단지 직원분들도 대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또 적극적으로 좀 초기에 진화들이 이루어져서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70m라고 그러는데 사실 공중에서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보통 산불이 나더라도 이렇게 밑에 초목이 이게 불이 타는 걸 쉽게 물론 어렵겠지만 좀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높이가 아파트 한 15층 이상 될 것 같고요. 이 구조물이 불꽃도 떨어질 수 있을 거고 구조물이 붕괴할 수도 있고 2차 사고가 굉장히 우려가 됐는데 그런 일은 없었지만 상황을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너셀 그 최상단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기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에 노출되면서 뭐 이를테면 이 풍력 발전기 자체가 전도되거나 이런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너셀 부분 발전기가 있는 블레이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소가 되면서 약해지면서 날개 부분이 추락을 한다거나 혹은 너셀 부분이 이제 추락하는 이런 위험성에 대한 가능성들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서 높은 곳에서 화재가 진행되다 보니까 불이 붙은 잔해물이라든지 불티 같은 것들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이제 날아가서 불을 옮겨 붙여서 이제 산불로 이어지는 이런 위험성들이 오히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불 진화대도 빨리 출동을 해서 그 주변에 방화대를 구성을 하고요. 또 산불의 발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조치는 뭐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원인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제 부품을 뭐 분석도 하실 거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최초에 이제 이 화재가 난 직후에는 15년 된 발전기이기 때문에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이 설계 수명이 한 20년에서 한 25년 정도 되기 때문에 15년 정도라면 어느 정도 노후화가 막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대형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뭐 일별로라든지 또 반기별로 이렇게 점검들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점검하는 부분들도 있고 반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발전기라든지 또 이제 기어박스,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정밀 검사를 또 1, 2년마다 하면서 유지 보수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후화되는 것들은 사실 한마디로 노후화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기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부분 이런 모터로 작동되거나 발전을 하는 이런 기기들의 문제점들은 사실 전기적인 요인, 한마디로 이제 발전기 내부에서 합선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이 인버터 변압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계적 요인, 한마디로 큰 날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구동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어랑 맞물리거나 또 너무 빠르게 돌았을 때는 또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주면서 속도를 제어해주는 이런 과정에서 마찰이라든지 또 이런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는 부분, 또 이런 것들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윤활유 같은 것들, 기름들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이 옮겨 붙어서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갑작스럽게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이 날개가 돌아가는데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런 것들도 사실 하나의 이제 화재 위험, 화재의 요인이 되실 가능성,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화재가 진압된 이유기 때문에 이 발전기 부분이나 이 부분들을 다 이제 부품들을 다시 이제 다 수거를 해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하고 원인들을 이제 짚어 나갈 텐데요. 다만 이제 상당 부분 소실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들도 정확하게 규명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조사를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뭐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저런 정도 시설이라면 거의 영구적이다. 뭐 100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연한이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설계 수명은 발전기 같은 경우,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20년에서 25년 정도고요. 또 그렇다고 설계 수명이 다 됐으니까 무조건 교체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설계에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 때도 또 여러 가지 검사들, 점검이나 검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조금 더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어쨌든 계속 바람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기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노후라든지 또 일단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그 뉴스를 통해 저도 알았지만 이 사고가 나기 얼마 전에 안전 점검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상이 없었다 그랬다는데 이 부분은 뭐 놓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기상 관련해서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좀 아쉬운 것들이 우리가 이제 건물도 마찬가지고 뭔가 화재가 난 이후에 이전에 소방시설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전에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항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건 물론 이제 이전에 점검 상태에서 점검을 했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당연히 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전에 점검이 정말 정확하게 꼼꼼하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죠. 대부분 이제 일일 점검이나 분기 점검 또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점검이 일상화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너무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기기 자체도 점검 과정에서 혹시라도 부실한 부분들은 없었는지 또 누락된 부분은 없었는지 또 한편으로는 점검을 통해서 지적된 혹은 또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이 개선 조치가 빨리 안 돼서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보시기에도 산 정상 아무래도 바람을 이용할 테니까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 이런 쪽에 주로 있단 말이죠. 이번에 결국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일어난 이후에 화재 진압하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럴 때 진압을 참 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것 같은데
상상이 잘 안 돼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네.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거나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좀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풍력 발전기 자체가 바람이 잘 부는 곳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의 정상 부분에 대부분 설치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산의 발전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해도 그 산을 통해서 그 지점까지 가는데도 상당 부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렇겠죠.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그 지점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력 발전기가 지상에서 70m 70m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건물로 보면은 뭐 15층에서 20층 정도 높이인데 여기에 불이 붙은 걸 끄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건물로 친다고 해도 사실 이런 정도면 사실 고가 사다리차라든지 별도의 방수 장비들이 와야지만 이제 그나마 물이 그렇겠죠. 도달할 정도인데 또 이제 아래서 위쪽으로 불을 끈다는 건 사실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압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화재 진압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도 저 블레이드 부분에 러셀 부분에 이제 불이 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압하는 상황들이 아니라 저기는 이제 끄기가 어려우니까 내버려둔 상태에서 하부 쪽에 이런 잔해물들로 인해서 화재가 옮겨 붙는 것들을 2차 피해가 예, 없도록 2차 피해 이런 방호 조치들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화재 진압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화재라든지 지상에서의 어떤 화재랑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70m 높이에 그렇지 않은 산 위인데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이게. 지금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풍력 발전을 위한 바람세기, 적정한 바람세기는 초속 9m에서 한 6m에서 9m 정도, 요 정도 지역이 가장 적정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초에 10m. 네, 맞습니다. 100m 달리기 10초에 달릴 정도의 네, 빠르기. 맞습니다. 저희 사람이 이제 예. 빨리 달리는 그런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실제로 이제 풍력 발전을 위해서 이 블레이드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정도는 한 소속 한 3m에서 4m 정도에도 발전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효율을 발휘하는 이런 이제 구간 같은 경우는 초속 한 12m에서 15m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좋은 구간이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발전이 더 잘 돼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죠. 너무 바람이 강해도 사실은 이 구동계통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초속 한 25m 정도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예 정지를 시키는 안전 정지를 시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정도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한 9m 초속 9m에서 한 15m 내외 정도는 항상 바람이 부는 이런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화재가 발생한 것도 바람이 이 정도 바람이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자전거를 세게 달렸을 때 맞바람으로 받는 네. 바람 이 정도가 항상 불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굉장히 좀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동해안 쪽에 계속 건조했던 데다가 바람도 셌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었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네, 가뜩이나 이제 뭐 바람은 항상 많이 부는 지역이었던 것은 당연할 거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지금 시점까지 굉장히 전국적으로 건조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잘 불고 건조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불씨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자칫하면 큰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들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이 풍력 발전기 사고는 지난해 전남 화순에서도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10달이 지나서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일단 준비된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빨대처럼 꺾인 흰색 기둥, 높이 127m의 풍력 발전기입니다. 마을에서 2km 떨어진 산 정상부에 설치된 데다 새벽 시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동된 지 2년이 안 된 데다 당시 바람도 없는 잔잔한 날씨여서 주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부러진 거 보니까 놀렸죠. 그게 다 쭉지가 다 땅으로 내려가갖고. 10달에 걸친 조사 끝에 발전기 날개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크게 날개인 블레이드와 발전 장치가 있는 러셀, 철제 기둥인 타워로 구성됩니다. 사고 발전기의 날개는 길이 75m, 무게는 22톤에 이릅니다. 날개 3개 가운데 하나가 균열이 생겨 부러지면서 떨어지는 과정에 타워에 충격을 줬고 균형을 잃은 약 180톤의 러셀 부위가 기울자 무게를 견디지 못한 기둥이 꺾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제조사 측의 자체 조사 결과여서 날개 균열 원인 규명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조 결함이었거나 아니면 운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전되다가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블레이드가 부러지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최근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로 풍력발전기 설치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들이 이어지는 만큼 체계적인 점검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저 기둥 철골도 굉장히 강할 건데 기자 표현처럼 빨대처럼 꺾여버렸습니다. 원인 조사 결과가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앞서 자료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이날 이제 블레이드 한마디로 날개가 3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돼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블레이드 날개 하나가 이제 꺾어지면서 추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추락을 하면서 이 기둥 부분, 타워 부분에 충격을 가하면서 부딪힌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타워 부분, 한마디로 이제 풍력 발전기 전체 부분이 이제 균형을 잃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꺾어지면서 넘어졌다. 이렇게 이제 사고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보도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제조사 설치한 회사 측에서 밝힌 이제 이 조사 보고서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검증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이드 부분이 일단 탈락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다면 블레이드는 왜 탈락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블레이드가 이제 충격이 된 상황이 과연 구조적으로 정말 이런 부분들 균형을 이루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은 사고 원인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설치할 때 당시에 정상적인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또 시공한 이후에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징후 같은 것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국내 제조사입니까? 이 제조사는 국내 제조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해외 기업도 있고 국내 업체도 있고 네, 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예. 지금 화면 봤을 때도 아찔한 2차 사고가 아이고 없었기 그나마 다행인데 사고가 잘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일어났다면 저희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예, 주변에 아마도 이제 도로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저렇게 풍력 발전기가 있는 주변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시라고 관광지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들도 있어 네. 도로들도 인접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렇게 차가 좀 지나가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블레이드 자체에 이제 뭐 이를테면 추락물에 의해서 뭐 이제 이 위험한 상황이 됐거나 또 이렇게 넘어지면서 전도 위험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인명 피해라든지 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폭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꺾어지면서 발전하던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있는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충격에 의해서도 사실은 이제 뭐 불꽃이 일어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다른 화재라든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2차 피해로 인한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전기선도 보이고 저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런 풍력 발전기에서 이렇게 화재가 감지가 되면 뭐 위험성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자체적으로 가동되는 안전 시스템이나 무슨 예방 장치 이런 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높다 보니까 불이 나도 우리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바로 가서 진압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70m 상단 부분에 이렇게 높은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은 어떻게 올라가기도 바로 올라가기도 어렵고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풍력 발전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저 화면에서 나오는 러셀이라고 하는 부분, 이 안쪽 부분에 기기들이 있는 부분 안쪽에 자체적인 자동화된 소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약재가 그 안에 살포가 되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이 소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거나 또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이제 즉시에 정확하게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 된다면 화재 진압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시설 관리를 할 때도 이 안에 들어있는 소방시설, 자동화된 소방시설들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도 함께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커질 건데 이런 설비도 많아질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시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부분 구분해서 어떤 대비가
절실한지 좀 전문적으로 좀 얘기를 좀 짚어주시죠. 예, 뭐 기본적으로 사실 뭐 친환경 에너지로서 풍력 발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이제 이해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산불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산불로 입은 피해가 너무나 이제 크고 또 이런 것들이 환경을 훼손하는데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풍력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퇴색시키는 이런 이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재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자체적인 어떤 이 내부의 화재 진압 시설이라든지 설비에 대한 부분들도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작동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이제 풍력 발전기가 있는 위치에 소방대들이 최대한 빨리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소방 훈련이라든지 또 저기서 이번과 같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사전의 계획들 이런 것들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는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거대한 발전 설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보수에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유지 보수가 돼야지 사실은 정상적인 작동이나 또 2차 피해나 위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조금 더 이런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전문성이나 또 시급성 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계들도 갖출 필요가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보기만 봐도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저 하중도 클 거고 기초 기반 시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 언덕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설치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지형을 인위적으로 일부 훼손하게 되는 이런 구간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산사태라든지 또 사면 붕괴나 이런 부분의 위험성 들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할 때 입지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부분의 대비도 충분히 하면서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친환경 이상의 그 안전 관리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3년 전 어제입니다. 어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한 날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차마 꺼내기 힘든 우리 모두에게 큰 아픔을 남긴 참사였습니다. 방화로 시작된 비극의 현장, 그날의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환풍구와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야, 빨리 나오세요. 불이 난 것은 오전 9시 55분쯤. 50대 남자가 플라스틱 병에 든 휘발유를 전동차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어났습니다. 반대편으로 역사에 진입한 전동차에도 이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오늘 불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51명에 이르고 부상자만도 140명이 넘습니다. 특히 전동차 안에서는 100여 구의 시신이 발견돼 사망자는 1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소방력이 동원됐지만 암흑천지 속에 유독가스까지 발생해 현장 접근이 어려워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대형 참사였습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의 사망자가 하루 사이 72명이 더 늘었습니다. 맞은편 전동차 안에서만 신원 파악조차 어렵게 보이는 72명이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망 125명, 부상자는 146명. 그러나 아직 실종자가 3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앞으로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상자들도 아비규환의 생지옥을 헤쳐나온 기억으로 외상보다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하철 대형 화재 참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방화 테러여서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혼자 죽기 싫다는 이유로 시작된 일이 남긴 슬픔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녀의 전화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부모의 슬픔이 있는가 하면 시민들을 대피시키다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희생에 전 국민들의 애도 물결이 일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방치한 충격과 분노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화재의 무방비인 전동차.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전동차를 진입시킨 지경실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만 생각했던 지하철에서의 참사였기에 국민들의 충격과 배신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다시 봐도 정말 안타까운 뉴스였고요. 사고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도였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정확히 쉽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도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192명이 사망 또는 실종, 그리고 151명이 다치는 대한민국 최악의 참사였는데 그 경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2003년이니까 벌써 23년이 됐는데요. 저도 이 현장에를 갔었던 기억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데요. 네. 그래서 23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렀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2003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경에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 서 있던 107호차, 1079호차에서 실제로 이제 이 탑승한 50대 방화범이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면서 화재가 시작이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사실은 실제로 이제 불이 난 이 열차에서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오히려 반대쪽 선로로 진입했던 들어오던 차가 있었죠. 1080호차. 이 1080호차에서 사실은 이분들이 그 안에서 대피를 못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굉장히 좀 참혹한 이런 참사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망자 아까 말씀해준 대로 192명이 사망을 했는데 정작 화재가 발생했던 1079호차에서는 49명. 오히려 반대쪽 차선으로 들어왔던 1080호차에서는 143명이 사망하는 정말 최악의 이런 피해를 입혔던 사고였습니다. 그 세계 지하철 사고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뭐 원인은 뭐 수도 없겠지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화재가 일단 진압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하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늦어진 이유부터 한번 보시죠. 예, 앞서 화면에서도 보면 뭐 바깥에 환기구 쪽으로 검은 연기구 또 이제 소방대가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거의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농연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첫 번째로 본다면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화재 상황이 아니라 이제 방화라고 하는 고의적으로 이제 불을 지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건물 안에서의 여러 가지 소방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화재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방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고의적으로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의 이제 화재이기 때문에 화재가 굉장히 빠르고 또 이렇게 강하게 이제 초기에 이제 질러진 이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지하철이다 보니까 사실은 열이라든지 연기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는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연기는 더 많이 발생하고 또 열도 더 많이 그 안에 축적이 되면서 빠르게 화재가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안에 있는 분들이 바깥으로 대피하기도 어렵지만 바깥에서 소방 활동이라든지 구조를 위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도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대들이 초기에 이 화재 현장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화재 확산이라든지 피해 확대에 또 어느 정도 기여를 많이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1079호 열차에서 방화범이 방화를 시도했고 그 열차는 아마도 차문이 좀 열려 있었을 테니까 일단 뭐 피신이 좀 뭐 급하게라도 빠져나오려면 맞은편에서 온 1080호 열차가 문제의 열차가 돼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이제 중앙로역에서 화재가 이제 발생한 상황인데 사실은 그 당시 화재가 막 발생했을 직후만 하더라도 반대편 차로에 이제 이 1080호 차량은 사실 진입을 아직 안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인지가 됐다면 전체 이제 통제하는 과정에서 진입 자체를 하지 않도록 통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역내로 이제 이 열차가 이제 들어온 상황이었고 또 열차가 들어온 상황에서 사실은 빠르게 문을 개방하고 대피 명령이라든지 대피를 지시했더라면 오히려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에 1080호 차량에 이제 이 이 기관사분께서 사실은 본인이 대피를 먼저 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키 한마디로 전체 차량의 통제를 하는 마스터키를 뽑아버린 상태로 자기가 가지고 이제 대피를 하신 겁니다. 전동차 문이 열릴 수가 없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전동차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 대피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기라든지 화염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고스란히 그 안에서 이런 이제 화를 당하실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린 피해가 더 1080호 차량에서 많았던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으면 일단 왜 중앙통제실이라 그러죠? 이게
보일 것 같아요. 종합상황실에서 네. 대처를 못했습니까? 아마도 이때 상당히 뭐 당황하기도 하고 또 정확한 이런 부분들의 일단 운영 매뉴얼이나 대응 매뉴얼 자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 역 자체에 진입 자체를 하지 않게끔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진입 자체를 하게 한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진압을 이 중앙통제실에서는 진입 자체를 이제 차단하는 이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서행하면서 천천히 진입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자체가 사실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화재로 인해서 기관사라든지 또 여기에 있는 이제 승객들 이런 것들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빨리 대피하라라는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계셨던 이 많은 이 승객분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화를 당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 그 마포 쪽에서도 네, 이런 맞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네. 대처를 잘 하셨어요. 네. 그런 대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고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불이 너무 잘 붙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지하철 타보면 알지만 이제는 불이 가연 소재가 아닌 걸로 쓰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바뀌었을 건데 불연 소재로 쓰고 매뉴얼 같은 게 많이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물론 이제 초기에 이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객차 내에 가연물들이 너무 많았다.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소재들이 불이 너무 잘 붙고 또 이를테면 또 연기도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것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인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2025년 작년도에 이제 마포역에서 발생했었던 방화 사건에서도 보면 이미 거기도 난연화 불연화된 객차 아니었지만 사실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이니까 굉장히 연기들이 굉장히 삽시간에 빠르게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도 만약에 뭐 불연화나 난연화가 된 소재를 썼다 하더라도 연기라든지 화재 확대는 막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재료에 대한 부분들 규제들을 강화해서 조금 더 안전성을 높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이제 전동차의 운행에 관련된 또 지하철 역사 운행에 있어서 이런 비상 대응 매뉴얼 한마디로 화재 상황일 때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 또 이런 것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또 통제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전파하는 이런 체계들은 상당 부분 많이 고도화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관제 시스템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마포역 방화 때도요. 사실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이제 잘 조치가 됐던 것들은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 좀 더 정확하게 기능들을 했었고 또 대응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 숙지가 이루어졌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분들께서도 사실 이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이런 예비적인 지식들도 상당히 많이 갖추고 계셨던 그런 탓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항상 안전에 대한 의식을 꼭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더 안타까웠던 얘기가 그 지하 상가 쪽으로 탈출을 했는데 방화 셔터가 내려와 있어가지고 더 이상 탈출을 못했다는 참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지하철 비상구 관리 문제 그 후로 좀 달라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화 셔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도 이 현장에 이제 이 사고가 난 지 한 며칠 이후에 현장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제 그 상황들을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이제 올라와서 플랫폼에서 올라와서 이동을 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감지에 의해서 이제 방화 셔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화 셔터의 이제 원래 목적은 방화 셔터가 작동함으로써 연기라든지 화염이 다른 곳으로 계속 확대되지 않게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가둬두는 역할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통로상에 방화 셔터가 내려오면 사람들도 못 지나가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방화 셔터가 내려오면 방화 셔터에 이런 일체형 방화문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쪽문 같은 것들이 이제 설치가 돼서 요 문을 열고 가세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방화 셔터의 쪽문 같은 경우 이제 일체형 방화문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방화 셔터가 내려올 때 자기 무게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바닥에 쿵 떨어지면서 약간 변형이 생기거나 작동은 안 찌그러지면 할 수가 잘 열리지 있겠구나. 않는 상황이 예. 되고 또 어렵게 이런 것들을 열고 나갔다 하더라도 이게 문이 다시 잘 닫혀야지 연기라든지 이런 화염이 안 쫓아올 텐데 한번 어렵게 열었다 하더라도 잘 닫히지 않아서 그래서 그 당시 화재 때 보면 이런 방화문들이 다 개방돼 있는 이런 상황들 혹은 또 잘 열리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됐던 이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이러한 이제 작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커튼처럼 한마디로 천으로 만들어진 방화시터 그 전에는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졌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천 재질의 것으로 만들어져서 방화문이 이렇게 잘 뻑뻑하게 안 열리는 게 아니라 커튼처럼 이렇게 옆으로 수 펼치고 있게.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어떤 이제 이 패브릭 셔터라고 하는 이런 셔터들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2022년도부터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 셔터가 내려오면 이렇게 그 셔터에 일체형으로 문 이런 거 말고 옆에 아예 정상적인 문을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셔터가 내려오더라도 반대쪽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문들을 설치하는 고정식 방화문의 설치가 이미 이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당 부분 이런 방화 셔터에 대한 부분의 안정성들은 높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랬던 건 뭐냐면 뜨거운 연기라든지 공기 때문에 천장면에 설치되어 있던 이런 유도 표지라든지 유도등이 다 열에 녹아서 다 엉겨붙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이후에 뭐 바닥 유도등이라든지 피난 유도선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도 굉장히 이제 강화가 돼서 또 비상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치도 상당 부분 강화가 되어 있어서 최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간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피 유도에 대한 시스템들도 좀 더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되는 거는 뭐 신설 노선이나 이런 건 깨끗한데 그 좀 오래된 뭐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도 다 적용이 돼 있는 겁니까? 예,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요, 기존에 사용하던 곳들이라 하더라도요, 시설들에 대한 개선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다 개선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 시설들은 개선해서 운영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꼭 또 국민들을 더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죠. 그 사건 자체를 은폐 축소하려는 경향 이런 게 드러났고 23년이 지난 대구 지하철 참사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교훈으로 삼아야 될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사고와 뼈아픈 피해를 입은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나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런 사고의 원인이나 또 이런 사고 자체를 어떤 축소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반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장 나쁜 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고 겪은 이후에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또 이런 것들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라든지 또 사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불이 났으니까 그 현장만 뭔가 안전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든지 또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에 안전에 신경을 쓰지 못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또 우리 시민 전체가 또 이런 부분들이 노력을 해야지만 안전한 사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제 안전한 나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재난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똑같은 재난,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나라가 사실 안전한 나라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안타까운 재난 사고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30초 안전 챌린지. 지하철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알아둬야 할 행동 요령 30초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지하철 자주 타시는데요. 비상시에 문을 개방하는 요령들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좌석 옆이라든지 혹은 또 벽면 쪽에 버튼이나 레버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당긴 이후에 문을 손으로 개방하시면 손으로 문을 개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개방법 적극적으로 좀 잘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 화재가 발생할 때 즉시 신고, 이때는 119의 신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비상 인터폰을 통해서 기관사에게 알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정차시키고 기본적인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니까요. 신고하는 요령들도 잘 아시기 당부드리겠고요. 또 차량이 멈춰 있다면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되 차량이 이동 중이라면 그 화재가 발생한 칸, 그 옆칸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하시고 객차 간에 문이 있다면 문을 닫아서 연기가 넘어오는 것들을 최대한 지연시켜주는 것들이 가장 초기에 해야 될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용하는 지하철 안전에 대해서 꼭 근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일대학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